어떤 것을 생각하셨든 책을 직접 펼치면 상상 이상의 세계가 훨씬 더 당혹스럽게 또 우울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을 겪은 삶의 실존들이라면 과연 어떤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가야 하려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이런 삶이 주는 질문 앞에서는 누가 대신 함부로 이런 답을 향해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거나 이해했다고 할 수조차 없는 거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책이 주는 정말 파국 그 자체라 볼 수 있을 삶에 대한 체험을 제가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겪을 수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크게 1부 채식주의자, 2부 몽고반점, 3부 나무불꽃 이렇게 3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부마다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1부는 영애의 남편이 나로 등장하여서 2부는 영애의 형부 그러니까 영애 언니의 남편인 그를 중심으로 해서 3부는 영애 언니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각각의 시점을 가진 인물들은 중심 인물인 영애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본인들 삶의 문제에 파묻혀 있는데요. 3부작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작품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영애인데 정작 그녀의 내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요. 모든 사건의 첫 궁극적 발단인 왜 갑자기 그녀는 고기를 거부하게 된 건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책의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꿈을 꿨다 하고 그 꿈속 끔찍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당혹감이 피어나오게 됩니다. 중심 인물이 왜 이런 삶에 내던져지게 된 건지 그래서 결국 삶의 파탄으로까지 이끌리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책 속의 인물도 독자들도 그리고 사실 작가를 포함해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 당혹감과 관련해서는 약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인공이 벌레가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는지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수순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광경이 벌어지게 한 첫 입구 즉 그 원인을 일단 알 수 없다는 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소설도 그러한 실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각부 내용을 하나씩 조금 더 들어가서 간단히 소개하며 살펴보겠는데요. 일부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 시선으로 전개되는데 일부에서 남편은 처음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만 보입니다. 아내인 영애의 갑작스러운 채식 시작으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한편 이 문제를 풀어가려다가 온 가족들이 특히 영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영애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등 긴박 위급하고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요. 남편은 점점 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아내를 방치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러다 결국 매몰차게 아내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적 상황이겠다만 잘 들여다보면 이 남편이란 사람도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주인공 나의 시선을 갖고 있고 그의 시선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다 보니 이 남자에게 우리가 공감을 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이 공감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한편으론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놈한테 공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아내 영애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가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아내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 이 남자는 당연히 같이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그의 괴로운 고민을 굉장히 빨리 이해해버리게 됩니다. 그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남편도 만만찮게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2부에선 영애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이상한 영감을 받아서 바디 페인팅을 한 예술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처제 영애의 몸 그 나체의 그림을 그리고 그걸 카메라에 담고 또 그녀와 성적인 관계까지 맺고자 하는 그런 꿈을 실현해내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그런 과정을 진행해가며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온 그런 예술적이면서도 그 속은 욕망일 뿐인 것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벌이게 된 이 일들이 영애의 언니 즉 자기 아내에게 발각이 되면서 이 가정 또한 파국을 맞게 됩니다. 2부에서도 주인공이 된 남자가 나름대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게 끌어당겨진 그런 아주 강력하고 벗어날 수 없는 예술적 영감처럼 찾아온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가 이 남자에게 공감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통스럽고 무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독자를 시험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가 여전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그가 그럴 수 있던 광경을 주인공 시선으로 보여줌으로써 약간은 동시에 이해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2부의 그인 영애의 형부는 1부의 나인 영애의 남편보다 더 나쁜 놈이 맞긴 한데요. 이 소설은 중점 시선으로 삼은 두 인물 모두를 생의 고통과 환멸이 찾아왔고 이어서 거의 약간은 강제적으로 각 인물이 정할 수 없게끔 어쩔 수 없이 그 생의 고통에 떠밀린 것처럼 묘사되게 보이게 해서 더 무거운 우울과 혼란을 안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인 나무불꽃은 영애의 언니이자 2부 그의 아내인 인혜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1, 2부의 모든 사건을 겪은 부모는 결국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고 남은 가족도 이 모든 일에 지쳐 무심해지는 가운데 언니 인혜만은 영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계속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언니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동생에게 성적 범죄를 저지른 남편부터 시작해서 6살 난 아이 육아를 홀로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집 안팎의 살림까지 다 스스로 걸머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결국 동생 영애에 대해서는 이상한 미움 그리고 죄책감도 동반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무너져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요. 이 인혜의 캐릭터는 극도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친절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는데 생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 모든 일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로 인해 한 완벽에 가까웠던 인간조차 얼마나 지쳐버리게 될 수 있는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실감하게 하는 겁니다. 읽으며 욕망은 나쁘고 이들은 나쁜 놈이야 라고만 단순 정리를 어렵게 한 건 소설이 그들의 속사정을 나름 잘 보여줬기 때문인 거고 삶에 치였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합리화되게끔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한없이 비참한 몰락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만 보면 악한으로 보이는 인간에게조차 일면은 공감이 되게끔 시도하여서 생이란 건 이렇게 슬프고 비참한 것임을 두드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3부 영애의 언니를 보면서도 그 강력한 생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조차 그 선인, 그 성인에 가까운 사람조차 생의 지침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이렇듯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조차 생은 가혹하기에 이내가 결국 삶을 텅 빈 것처럼 느끼게 되었듯 독자도 삶에 관한 큰 허물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 또는 남에 있어서 그 생에 대한 구원을 해낼 수 있는 건가 했을 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고요. 앞선 방향을 악한으로 보이는 자조차 사실 그 생으로 인한 필연적 고통의 결과로서 마주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점으로 보게 됐다면 두 번째로는 인간임은 얼마나 선한 누군가로 하여금도 비참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두를 모든 책임을 떠안은 이에 스스로 무너짐을 보여주는 인물인 인혜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애 그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건데요. 영애가 기어이 나무로 변하고 싶다는 건 한편으로는 상징적이면서 비극적인 반항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인간의 그 잔혹성, 처절성에 저항하고 싶어 식물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저항으로 보여서요. 영애에게서는 그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일이 그저 이상한 정신병이 아닌 것이 되는데 오히려 그녀 입장에서는 이 인간 세상이 지독한 폭력과 험악함을 가진 세상이라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저항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되고 고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먹고 결국 물만 먹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나무가 되겠다는 영애를 강제로 인간으로 돌리고 싶어도 책 속 인물 중 어느 누구도 이에 있어 제대로 된 설명을 해내거나 설득 아니 공감조차 못 해냅니다. 그러니 그저 억지로 그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음식을 강제로 먹이게 들게 되고 결국 가족이나 의료진이나 그녀를 함부로 다루거나 방관하거나 버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소설이 읽기에 극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했듯 그 중 하나는 누구 하나만을 이 사람이 진짜 빌런이다라고 낙인 찍기도 뭔가 애매하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1부, 2부 주인공 남자들은 악한이죠. 그런데 특히 2부 남자가 더욱 이유 없는 그 절망과 환멸 속에서 빨려들듯 그런 일들에 밀려든 듯해서 그런 것 같고요. 즉 영애가 왜 고기를 거부하게 됐는지조차도 명쾌한 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답이 없는 것처럼 더욱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이 소설에 있는 인물 중 누구에게도 편안한 공감 같은 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도 힘든 이유 중 하나이겠다 싶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책이 말 그대로 인간임을 부정해야만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품게 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끊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임도 저항해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작품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분위기 묘사를 통해 삶이란 것이 가진 그 절망으로 가득 찬 기운이 더욱 그렇게 보게 만들어주는데요.
한편 저는 목사라서 자연스레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며 인간은 모두 소중하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소중하다. 사람에게는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 구원의 길은 존재한다. 같은 전제를 품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믿음까지 정면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작품 속에서는 영애를 비롯한 누구도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문제에 사로잡혔든 타인을 뿌리째 흔드는 욕망이나 절망에 빠졌든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든 그뿐인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정을 그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덮고 나서 정말로 지독한 무기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겪게 되는데요. 동기가 불분명한 채 채식주의로 치닫을 수밖에 없던 영애, 그녀를 방치, 이용, 학대해버리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점점 생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솟아오르게끔 하면서요. 어느 누구도 정상 또는 편안함이라는 단어들로서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일상적인가 싶으면서도 우리 현실에도 솔직히 어디선가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삶에 치여 마비된 듯하거나 예술인이 본능이니 하는 명목으로 폭주하는 이들, 그리고 이런 파탄의 한가운데 꺾여버리는 어떤 한 영혼, 그걸 목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지를 떠나서 일단 정말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 건지를 상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뚝딱처럼 그런 달콤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주어서는 심화된 고통의 깊이가 있는 내용을 순식간에 얕게 만들어 버릴까 염려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작품일 텐데요. 이렇게 인간이 가차없이 처하게 된 그런적 절망의 상황, 그 속에서 독자에게 남는, 그렇다면 처절한 생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찌 서 있는가, 나는 어찌 서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하게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멸에 빠지는 이야기를 과연 굳이 읽어야 하는 건가? 이 소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 전부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일까 물으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큰 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겠다면 첫째,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안정된 신앙과 평온한 일상을 가진 사람이 이 무거운 소설을 읽음으로써 내가 과연 이토록 무너져 있는 타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또는 나 또한 한 끔만 어긋나면 이런 파국에 닿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게 해주니까요. 둘째로 한강 특유의 문체와 묘사로 인해서 고통 그 자체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요. 평소 그냥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에서 얻는 달콤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트라우마처럼 파고드는 서사를 접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이상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다고나 할까요? 목회자이건 아니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 이런 책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한강책이 되게 그렇지만 이 책은 더더욱 누군가에게 추천해서 제일 좋은 소리 못 들을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목회자는 오히려 이런 책을 좀 더 씨름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더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셋째로서요, 결국 이 책 채식주의자가 던지는 이야기는 인간은 이토록 서로 파괴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작품들은 소소하게 삶을 위로해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위로가 아니라 치열하게 삶과 씨름하게끔 한달까.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 그래도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도 어느 순간이든 찾아올 수 있다 말하고 싶은 사람임에도 이 소설 안에서는 그런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워 보였고요. 그렇다 해도 이 완전한 절망에 맞서는 타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가져보려는 하나의 시도로서요, 이 책 읽기는 하나의 그러한 걸음 훈련 같은 것이 아닌가 싶었달까요. 소설 속에선 누구도 영예에게 다가가 해법을 줄 수 없었으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는 거의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 만약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파탄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혹시 이 경험을 하기 전과는 확실히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으려나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러나 반대로 책을 다 읽고 나서 오히려 나는 그냥 너무 절망스러워서 멀리하고만 싶다 하실 수도 있겠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치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이 15년이 지나고 나서 개정판을 내면서 지금은 이 작품을 껴안을 힘이 있다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독자도 각자 자신의 시기에 읽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일단 채식주의자는 편하게 읽을 수도 없는 책이고 읽는 사람마다 생의 파탄이라는 차원에 대해 한 차례 이상은 반드시 간접 체험하게 되실 거라 보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 책이 여전히 가치 있는 텍스트라고 제가 보는 건 인간의 슬픔과 욕망, 자기 부정과 파괴 충동 같은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로 인해 돌아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작품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이번 한 차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민해 보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신앙이 있다고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낮게 또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길 바라게 되는 마음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리뷰 중에 가장 무거운 분위기로 나눈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이 정도로 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리뷰를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편안한 독서거리를 찾는 분들께는 솔직히 비추일 수밖에 없겠지만 묵직한 질문을 끌어안고 싶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강한 인상을 줄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테신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 B 대신에 베테신의 베를 넣은 베블리오테카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